안녕하세요.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의 백민정입니다. 원래 수요일이 일주일 중에 제가 가장 바쁜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바쁜 시간에 진료 시간에 없이 여기 와 있는 게 되게 이상하고 어색하고 또 많은 산모분들을 만나니까 좀 반갑기도 합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임신 중 영양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임신 중에 한 번쯤은 궁금했을 법한 내용들을 가볍게 다룰 거고요. 지난번에 조희영 선생님이 임신 중 약물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임신이 확인이 되면 산모나 남편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너무 기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계획하지 않은 임신 때문에 당황하는 산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산모는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하면 임신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건강한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궁금한 점도 많아집니다. 과연 이게 정상 임신은 맞는 건지, 며칠 전에 감기약 먹었는데 괜찮은 건지, 고양이나 강아지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건 아닌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부관계는 괜찮은 건지, 준비된 임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제를 안 먹었는데 그건 괜찮은 건지, 커피나 다른 기호식품들은 끊어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경우에 임신을 의심하고 확인해야 될까요? 임신을 의심하는 가장 큰 증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생리가 예정된 날짜에 생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물론 소량의 질출혈, 착상혈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생리가 예정된 날짜에 생리가 보이지 않으면 일단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임신을 의심하고 임신 테스터기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임신을 하게 되면 유방이 커지고 또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또 호르몬 때문에 유두나 생식기에 피부가 점점 진해지는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느글거리고 입덧을 하게 되죠. 자궁이 커져서 아래쪽이 좀 찌릿찌릿한 불편감도 올 수 있고, 자궁이 커지기 때문에 방광을 좀 눌러줘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들도 발생합니다. 또 자주 피곤하고 두통도 있고, 배란기의 기초 체온이 상승하는데 그게 2주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면 반드시 임신을 의심하고 테스터기로 임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임신이 확인되면 생리 예정일이 1, 2주 경과되는 시기에 산부인과에 내원해서 정상 임신인지 또는 단태, 쌍태 임신은 아닌지, 생리가 불규칙적이라면 임신 주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리 예정일에 1주 경과되는 시점, 임신 5주경에 내원하게 되면 자궁 내 질초음파상에서 아기집이 관찰되기 시작하고 난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임신 6주가 되면 기특하게도 자궁 내 아기집 안에 한 3mm 정도 크기의 태아가 보이기 시작하고, 기특하게도 태아 내 이 정도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심박동이 확인이 됩니다. 생리가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임신 8주, 9주경에 내원해서 태아의 크기로 임신 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임신 중에 영양소는 하루에 권장량이 다 달라지는데, 칼로리는 비임신 시보다 300kcal를 더 섭취해야 되고, 그래서 임신 시에는 2500kcal, 다태 임신의 경우에는 3000kcal를 섭취해야 됩니다. 단백질은 임신 전에는 50g 정도 섭취했다가 임신하게 되면 60g 정도로 섭취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이 흡수나 이용에 좋기 때문에 고기, 생선, 유제품을 많이 먹어야 하고, 지방은 반대로 식물성 지방에 좋습니다. 무기질이나 비타민, 섬유소 등은 엽산이나 철분제를 제외하고는 대개 10 내지 20% 정도만 권장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균형 있는 식사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권장 영양소들을 잘 섭취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균형 있는 영양 섭취입니다. 여기 보이는 4가지 식품군들을 매 끼니 매일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우유나 유제품은 단백질, 특히 칼슘이 많아서 하루에 우유 2~3컵, 다른 유제품들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이 좋은데 날 것으로 먹으면 위생 상태를 장담할 수가 없고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날 걸로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류에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이 많은데 얘네들은 거의 임신 전보다 20% 정도의 권장을 하기 때문에 더 섭취하기를 권장하기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류는 평소보다 20% 정도 더 섭취하기를 권합니다. 밥이나 빵이나 곡식류에는 비타민, 무기질도 있지만 당질이 많아서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되기 쉽기 때문에 임신 시에는 평소보다 조금만 더 늘려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신 중에 일반 음식으로 섭취하기 어려운,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워서 반드시 복용해야 되는 게 엽산제와 철분제입니다. 엽산제는 신경암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기 시작하고 신경암 결손은 10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을 합니다. 그중 절반 정도가 엽산 부족으로 발생한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엽산제를 먹어야 되는데 신경암 결손이 형성되는 시기는 임신을 인지하기 전, 보통 생리 예정일에 임신을 인지하게 되는데 그 전부터 형성이 되니까 임신 전부터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임신 1 내지 3개월 전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엽산을 먹도록 합니다. 물론 계획 임신이 아니라면 임신인지 몰랐기 때문에 임신을 암과 동시에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엽산을 복용해야 되는 양은 하루에 400마이크로그램 이상, 0.4mg 이상 복용하게 하고 있고요. 고위험 여성이라면, 그러니까 간질 환자라든지 당뇨 환자라든지 비만이나 이전에 신경암 결손 아이를 낳은 적이 있는 경우라면 10배를 드셔야 됩니다. 4mg 이상. 엽산제는 비타민 B의 일종으로 동물의 간이나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음식물로 섭취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섭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0.4mg 이상 먹으려면 방울토마토 하루에 1kg 먹어야 되거든요. 충분히 섭취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음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 과정 중에 70 내지 90%가 소실되기 때문에 음식으로 다 섭취할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약을 되게 싫어하는 산모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꼭 엽산제를 드시기 바랍니다. 엽산제랑 같이 임신 중에 반드시 먹어야 될 게 철분제입니다. 철분제는 혈액을 구성하는 혈색소의 주성분입니다. 쉽게 말해 피를 만드는 소스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혈액량은 되게 많이 증가하는데 혈액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량에 대비해서 적혈구의 농도가 희석이 되는 빈혈이 생기게 되고 또 태아에 혈액을 공급해야 되니까 빈혈이 발생합니다. 분만하게 되면 출혈이 있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철분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되는데 철분제를 복용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임신 16주에서 20주 사이에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태아가 적절하게 크기 시작해서 요구량이 많아지는 시기가 이때고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 있는데 철분제의 부작용 중에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소화불량, 느글거리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입덧이 해소되는 시기 16주, 20주 사이에 복용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철분제는 보통 30mg 이상 하루에 복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태 임신의 경우에는 60에서 100g 정도, 그러니까 일반 산모의 2배 이상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철분제를 드실 때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공복 시에 먹는 게 흡수가 가장 좋습니다. 물론 너무 느글거리거나 속쓰림이 많은 경우에는 식후에 드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홍차나 녹차나 같이 드실 때는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철분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든 음료는 가급적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철분제 드시면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또 변비인데 임신 자체가 변비가 잘 생기고 또 철분제를 드시면 변비가 더 잘 생기기 때문에 변비 완화제를 드신다던가 유산균을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신 중에 필수적으로 권하는 영양소는 아니지만 요즘 오메가3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오메가3는 원래 심장내과에서 심근경색증이 있는 환자에서 2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중성지방을 낮추기 위해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 많이 권장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오메가3를 산모가 먹게 되면 태아의 신경 형성에 촉진시켜서 두뇌 발달, 그리고 망막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산모한테서는 임시성 고혈압 발생률을 저하시킨다고 되어 있고, 임신 기간을 연장시켜서 조산율이 좀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고 뇌에 좋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병원에 와서 질문하는 내용 중에 산모용이 있는지, 그리고 식물성이 더 좋은 건 아닌지, 식물성이 실제 더 비싸거든요. 식물성이 더 좋은 건 아닌지, 동물성 오메가3에는 중금속이 있다는데 중금속이 실제로 많이 있는 건 아닌지, 출혈성 경향이 있는 건 아닌지 질문들을 합니다. 산모용 오메가3는 없습니다. 통상 최근에 식물성 조류 추출 오메가3를 산모용 오메가3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식물성 조류에서 추출한 오메가3는 먹이사슬 최하위 단계에서 추출됐기 때문에 중금속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DHA가 성분이 주로 들어있고 EPA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출혈 경향도 거의 없습니다. 이걸 많이 강조해서 산모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생선 추출 오메가3는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느냐 하면, 생선에 추출한 오메가3도 중금속을 공정하는 게 걸러내는 게 특별한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중금속이 그다지 들어있지 않습니다. 시판되는 오메가3 중에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생선 추출 오메가3에는 DHA와 EPA가 같이 들어있는데, EPA가 출혈성 경향이 있느냐라고 보면 출혈 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출혈된 거에는 시간을 약간 지연시켜주는 건 되지만, 비정상적으로 출혈이 없는 곳에서 출혈의 경향을 보이는 보고는 없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출혈 시간을 연장시켜주기 때문에 분만 한 달 전까지만 복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PA가 없이 DH만 복용하면 정말 좋은 건지, 출혈성 경향, 중금속 이외에도 좋은 건지 보면, DH를 섭취하면 EPA가 DH를 이동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DH가 태반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DH가 태아에 작용하는 좋은 점들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식물성이 동물성보다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산모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신 초기부터 좀 출혈이 자주 있었다던가, 동물성 오메가3를 먹으면 비린내, 역한 냄새가 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지면, 그러면 식물성을 잠시 복용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은 보시는 바처럼 생선,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고 들기름, 아마씨에도 많습니다. 옛날에 10여 년 전에는 오메가3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선에는 중금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먹이사슬 상위 단계로 갈수록 중금속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340g 정도 이하로 먹어라, 통상 일주일에 2번 정도 이하로 먹어라 라고 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금속보다 오메가3의 장점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지금은 생선, 해조류를 마음껏 먹게 권하고 있는데, 다만 일본이나 그런 생선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생선을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먹어주셔도 좋습니다. 오메가3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특정 지어질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건 하루에 500에서 2000mg 정도로 권장하고 있고, 또 어떤 논문들은 300mg 이상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와 함께 또 떠오르는 게 비타민 D입니다. 이제 비타민 D는 장내 칼슘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태아 골 성장에 장애를 주게 될 수 있고,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는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우울증 발생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 D를 섭취하는 방법, 증가시키는 방법은 햇빛을 많이 쬐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을 쬐일 때는 하루에 15분 이상 산책을 하는데, 햇빛이 많은 11시에서 4시 사이에 산책하는 게 좋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데 덜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마음껏 베란다에서 햇빛을 쏘여도 비타민 D는 거의 합성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의 합성이 필요한 자외선 D가 유리창이 거의 다 흡수되기 때문에 집에서 쐬는, 또 자동차에서 쐬는 햇빛은 그다지 비타민 D의 합성에 좋지 않기 때문에 별로 소용이 없고, 먹는 걸로도 비타민 D는 섭취할 수 있는데 계란 노른자나 우유, 유제품 등에 많지만 비타민 D도 조리하는 과정 중에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 먹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햇빛을 쏘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위도상 높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문화적으로 여자들이 하얀 피부를 좋아하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릅니다. 임신 초기에 와서 검사를 하면 비타민 D 레벨이 정상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30부터 100까지가 정상인데 10 이하인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나 유도 차이일 텐데, 그렇다면 임신 중에 하루 권장량은 400단위 이상 복용하시는 게 좋은데, 그동안에 부족분이 너무 많아서 임신 중에 충분히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600에서 2000단위,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 혈액 검사를 해서 낮은 사람일수록 좀 더 많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입덧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덧은 임신 6주부터 거의 임신 사실을 암과 동시에 시작이 돼서 임신 14주에서 16주 사이에 16주까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입덧이 아주 심한 사람도 있고 덜 심한 사람도 있고 정도는 사람마다 다른데, 너무 심하게 되면 체중이 빠지면서 탈수가 되고 탈진되고 쓰러지면서 몸에 수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변량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해질 불균형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 주치의생 상담 후에 입원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입덧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임신을 해서 발생하는 호르몬의 영향이라고도 하고, 또 임신하게 되면 그 원인을 모를 불안감이라든지 정신적인 시댁과의 스트레스 등등 때문에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입덧을 완화하는 방법에는 100% 없어지는 방법은 없지만, 소량씩 자주 식사를 하고, 너무 욕심내서 컨디션이 좋을 때 많이 식사를 하게 되면 거의 토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나눠서 식사를 하고, 공복에 조금 더 심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자리에서 나오기 전에 비스켓 하나 정도 섭취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입덧은 수분이 많은 음식이 조금 더 느글거리니까 음식을 드실 때는 수분이 별로 없는 음식을 드시다가 또 중간중간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냄새가 입덧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하지 않거나 조리해서 식힌 음식을 드시거나, 내지는 자주 환기시키는 게 도움이 되고, 너무 쪼이게 옷을 입으면 위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니까 입덧을 더 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쪼이지 않은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또 제일 중요한 건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입덧이 심한 사람도 있고 덜 심한 사람도 있는데, 입덧이 덜 심하면 먹는 입덧을 하느라고 임신 초기부터 체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또 입덧이 아주 심한 사람은 입덧하는 내내 못 먹었다가 한 14주, 16주가 넘어가면 입덧이 좋아지는데, 그때부터 마구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구 먹기 시작하면 3, 4주 동안은 별로 체중 증가가 없다가 그 뒤에
엄청난 체중 증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임신 중에 체중 관리가 생각보다 주관적인 경우가 많아서 극단적인 체중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객관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하는데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몇몇 사례들을 보면 키가 160에 몸무게 100kg인 임신 전에 100kg였던 산모가 임신을 해서 다이어트도 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이 됐는데 친정 엄마는 외동딸이라 간섭이 심하시거든요. 근데 산모 체력 유지나 건강한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자꾸 먹게 합니다. 임신 8주가 됐는데 5kg가 쪘어요. 임신 6주에 임신을 확인했고 8주에 5kg가 쪘으면 2주 동안 5kg가 쪘는데 산모, 친정 엄마의 목표는 20kg를 찌우는 게 목표였거든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다음 산모는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임신이 됐는데 결혼할 때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키 165에 45kg 정도 몸매를 유지하다가 갑작스럽게 임신이 돼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신생아는 한 3kg 정도 되고 양수나 태반까지 계산하면 한 5kg 정도 찌면 되지 않을까 질문을 해왔는데 이게 괜찮은 생각일지 보겠습니다. BMI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BMI는 대표적인 비만 지수고 이에 따라서 임신 중 체중 증가량, 적정 체중 증가량을 측정하고 공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키가 160에 몸무게 55kg인 사람이 임신 전에 키 160에 몸무게 55kg인 사람이 BMI를 계산하면 21.48 정도가 됩니다. 21.48은 위에 있는 내용에서 보면 비만지수 중간 정상 체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신 중에 총 11.5에서 16kg 찌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중량이 더 많은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에는 오히려 체중 증가량이 더 적기를 권하고 있고 저체중 경우에는 더 많이 찌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쌍태 임신의 경우에는 BMI랑 상관없이 둘을 키워야 되니까 임신 내내 16 내지 20kg 찌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적인 거는 당뇨 환자, 임신성 당뇨 환자입니다. 임신성 당뇨나 당뇨 환자는 가장 중요한 게 혈당의 조절입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혈당이 조절되는 몸무게가 가장 이상적인 몸무게니까 본인이 임신성 당뇨나 당뇨 환자라면 이 기준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질환이 없는 산모에서는 팁을 주자면 임신 초기에는 300g 정도 일주에, 그 다음에 임신 중기 후기에는 한 400g에서 500g 사이 정도 찌기를 권하고 있고 그 정도가 찌면 정상 체중인 산모들은 거의 11.5에서 16kg 정도 찌게 됩니다. 임신 중 무엇보다 제일 안 좋은 게 비만입니다. 우리 사는데 주변에는 먹는 게 널려 있고 못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비만하게 되면 산모들이 임신성 고혈압의 위험이 3.5배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임신성 당뇨가 14배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만하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요통이 올 수도 있고 피부가 많이 팽창하니까 임신선이 더 잘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는 많이 커서 거대화가 되기 쉽고 낳아서도 소화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분만할 때 어렵게 분만을 하거나 내지는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어렵게 분만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직 자체가 많으니까 조직에 손상이 많아서 산후 회복이 늦어집니다. 또 임신성 고혈압이 되는 경우에 아가를 빨리 낳아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숙아가 되기도 합니다. 비만이 임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비만되지 않는 건데 비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 중에 칼로리는 단 300kcal 정도 더 섭취하기를 권장하는데 물론 대사가 많은 사람, 활동량이 많은 사람, 원래 몸집이 큰 사람들은 대사가 많아져서 더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은 음식 섭취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또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게 되면 또 대사가 되니까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는 게 좋고, 살이 좀 있는 분들은 염분이나 단 음식을 조절하는 게 좋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 너무 기름지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고, 자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바로 피하지방의 축적이 많이 되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여기 설명드린 내용은 본인의 비만 우려가 있거나 임신 초기에 살이 갑자기 많이 쪘을 때, 그럴 때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음식을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만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은 체중을 재시는 게 좋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초기에는 300g, 중기 후기에는 450g 정도 찌기를 권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체중을 잰다면 좀 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임신 중 생활,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중에 반드시 피해야 될 거는 술, 담배, 마약입니다. 우리나라 산모들은 술, 담배, 마약을 임신하고 나고 나서 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드물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분도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반드시 피해야 되지는 않지만 좀 제한해야 될 것이 카페인, 약물이라 하면 여기서 마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감기 걸렸을 때라든지 어떤 질환이 생겼을 때 평소에는 본인이 반의사가 되어서 연고를 바른다거나 하는데 임신 중에는 꼭 주치의쌤이나 피부과 선생님, 담당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에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임신 중에 음주를 하게 되면 술을 마시면 술은 고스란히 태반을 통과하게 됩니다. 태아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술을 마시게 되면 태아한테 바로 술이 가기 때문에 태아한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얼굴, 태아 알코올 증후군인데 이런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술을 마시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인지했을 때, 알았을 때 이미 술을 마셨다는 건 그닥 상관없습니다. 계속 마시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저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아이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산모들은 이런 관리 아주 잘하거든요. 그리고 임신 중 흡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데 간혹 담배 피는 산모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조절을 하시기는 하지만 조금 피는 분들도 있는데, 담배를 피게 되면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러면 아가한테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담배에 있는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혈류에 있는 산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많이 피웠을 때 아가한테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유산이나 사산 또는 저체중아나 지능 발달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태반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접 흡연, 간접 흡연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임신 중 카페인 섭취, 커피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 카페인은 좋은 게 아닙니다. 각성 효과도 있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도 있고 이뇨작용도 있어서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기호식품에 카페인이 없는 게 거의 없거든요. 모든 걸 끊어야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적정성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면 아가가 작아집니다. 혈관을 수축시키니까요. 또 조산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분만을 잘 했다 하더라도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를 많이 하는 산모에서 태어난 아가는 돌연사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을 유발할 수 있고, 소변이 그렇지 않아도 자주 마려운데 자궁이 방광을 눌러서, 그런데 카페인을 섭취하면 이뇨작용 때문에 소변도 자주 마렵습니다. 적절한 카페인을 섭취가 가능하지만 그 적정량이라는 게 하루에 300mg 이하입니다. 300mg 이하라면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으로 콜라 캔 330cc, 그러니까 큰 콜라 캔
하나에는 3, 40mg 정도 들어있고 믹스커피에는 50에서 60mg, 커피 전문점 아메리카노에는 100에서 200 정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카라멜 마키아토에는 80에서 120ml 정도 들어있어서 기호식품이 커피라면 다른 카페인 섭취를 하지 않는다면 연하게 커피 한 잔 정도, 전문점 커피, 그리고 뭐 믹스커피라면 2잔 정도 마시는 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커피뿐만 아니라 콜라, 사이다, 녹차, 홍차, 그리고 초콜릿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기호식품 한 가지 또는 2가지 정도 선정해서 다른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을 제한하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식품 1~2가지를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신혼부부가 많은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의사의 걱정보다 산모나 남편의 걱정은 심각하지 않은데 애완동물, 특히 고양이를 키우면 톡소플라즈마증이라는, 그러니까 임신 중에 고양이나 개한테 있는 기생충 톡소플라즈마가 있다가 산모한테 옮겨오게 되면 톡소플라즈마증이 생겨서 유산이나 태아 사망, 심각한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나 개가 아프면 미리 알 수 있을 텐데 고양이나 개는 톡소플라즈마가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나 개를 키울 때는 키우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키운다면 최대한 접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나 개에 있어서 감염 경로는 대변을 통해서 대변을 치운다거나 할 때 감염될 수 있고, 감염된 야생 동물, 돼지, 이런 날고기를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고, 날고기를 손질한 도마나 식칼에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톡소플라즈마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안 키우거나 접촉을 하지 않거나 내지는 날고기를 먹지 않거나 날고기를 조리한 식칼, 손, 도마 등을 빨리 씻는 것, 그리고 정원 생활을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정원 생활을 한다면 정원 손질할 때는 장갑을 끼고 손질하고 반드시 손을 씻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임신 중 활동을 임신 중에는 많이 제한해야 되는데 운동이나 부부관계, 여행 이런 활동들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제한해야 되고 어느 시기에 제한해야 될까요? 운동이나 부부관계나 여행은 임신 초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가급적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고 임신 후기, 임신 마지막 한 달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닥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수영을 해도 되는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수영을 해도 되는지 질문들을 하시면 답이 O일까요? X일까요? 보통 O입니다. 근데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여기에 산모는 20주입니다. 중기죠. 운동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만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이 주수에 수영을 새로 배우겠다? 반대입니다. 그리고 수영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임신 중기에 수영을 한다면 다 괜찮지만 평형이 가장 안전한, 편안한 방법이어서 평형을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이 따뜻하지 않다면 오래 수영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오긴 온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임신 중에 전반적인 운동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 자체가 임신 초기에는 태반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운동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걷기 정도, 스트레칭 정도, 이 정도 하시는 게 좋고, 임신 중기가 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늘려도 됩니다. 그래서 걷기나 수영이나 요가나 스트레칭 뭘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지만 운동량을 늘릴 때는 서서히 늘리는 게 좋습니다. 임신 후기에는 천천히 운동량을 줄여야 되는데 마지막 한 달은 안 하시는 게 좋고, 하신다면 집 근처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수가 언제 터질지, 진통이 언제 올지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운동 중에 수영이나 요가나 이런 것들은 권장할 만한 운동이긴 하지만 배에 압박을 주거나 허리에 많이 무리가 가는 운동, 스키, 볼링, 테니스, 골프 이런 것들은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사무 스키 타는 거는 못 보셨잖아요. 그리고 임신 중에 운동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기분도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가의 몸무게가 아주 많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한 다른 아이들보다 200g, 300g 정도 작아서 분만하기 좋다고 되어 있고 제왕절개율도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임신 중 부부관계도 보시면 되는데 초기에는 태반이 아직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과격한 부부관계는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임신 중기 한 12주 넘어가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하셔도 되고 마지막 한 달은 양수가 터지거나 진통이 올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조금 제한하는 게 좋은데 특히 양수가 터졌을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 12주가 정도가 되면 우리 소변 마려울 때 만져지는 아래 골반뼈, 치골뼈 그 위로 아가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주수가 넘어가면 태반은 안정적이지만 그래서 부부관계는 해도 되지만 아기가 눌리지 않는 자세로 부부관계를 하는 게 좋고 질내 사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질내 사정은 양수가 터지지 않는 한 상관은 없습니다.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질내 사정을 해도 질내의 점액질이 충분히 막아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임신 중에 부부관계를 하면 아가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되게 거부하는 산모도 많지만 통상 임신 중에 부부관계가 질 점막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성감이 좋아져서 부부관계를 많이 하시는 분도 많은데 임신 중에 부부관계가 과하게 되면 자궁을 많이 자극하니까 자궁 수축이 많이 와서 조산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과한 부부관계는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행도 운전은 해도 됩니다. 너무 장거리 운전을 하면 임신 중에 몸이 둔해져 있고 반사 신경도 둔해져 있어서 너무 장거리 운전을 하지 않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든 조수석에 앉아있든 안전벨트가 가장 중요한데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배를 눌리지 않는 가슴에서 오른쪽 가슴에서 왼쪽 배로 내려오는 벨트는 배를 눌리지 않게 가슴은 눌려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렇게 매시고 아래쪽은 배 밑으로 아가가 눌리지 않게 매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행도 활동이기 때문에 안전한 시기는 임신 중기고요. 임신 12주 넘어가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데 임신 초기에 너무 무리한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면 유산이나 조산의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임신 마지막 달은 진통의 우려 때문에 너무 멀리 가지 않는 게 좋고 다만 여행이나 부부관계나 운동 모두 공히 활동이고 활동이 너무 많으면 조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반드시 주치의생과 상의해야 됩니다. 전지태반, 조산기, 경부가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임신 중 부부관계, 운동, 여행 모두 자제하거나 가까운 데만 가기를 권합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장거리 여행 중에 계속 앉아 있으니까 다리에 피가 정체되어 있어서 정맥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꼭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10분 정도 쉬면서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자리가 괜찮으면 누워 있어서 다리를 올려주는 그렇게 하게 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겠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리를 이렇게 펴서 잡아 당기면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행기 여행할 때는 항공사마다 탑승 제한이 주수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진단서를 발급받고 혹 외국에서 분만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영어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게 좋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임신 전에 예방접종해야 될 항목은 풍진 가장 중요합니다.
임신 초기에 풍진 상체가 없는 상태에서 노출돼서 감염이 되면 아가 기형아 발생률이 높아지고 유산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풍진을 예방하는 게 좋은데, 풍진은 굉장히 드문 병이지만 임신하기 전에 풍진 검사를 하시고 풍진 상태가 없다면 풍진 주사를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얘는 생백신이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약 28일간 피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B형 간염이나 A형 간염은 6개월에 걸쳐서 3차, 2차에 걸쳐서 접종하게 되는데, 혹 내가 B형 간염 1차, 2차를 맞았는데 3차를 맞기 전에 임신이 되어버렸다면 임신 중에 주사를 맞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면 O도 맞고 X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산모, 뭐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체열하는 직업을 가진 산모라면 반드시 3차를 맞아야 됩니다. 노출이 잘 되니까요. A형 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B형이나 A형 간염은 임신 중에 나 같은 사람은 주사를 맞아도 되니까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번 맞게 되면 대부분 B형 간염 항체가 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3차까지 굳이 맞아야 될까? 아기 낳고 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 같은 직업만 아니라면 아기 낳고 맞아도 됩니다. 임신 중에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이 어떤 게 있냐면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시기를 막론하고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접종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감의 시기가 오고 있어서 주사를 아직 맞은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주사를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독감은 걸렸을 때 가볍게 지나가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아가한테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심하게 지나갈 경우에 폐렴이 올 수도 있고 아주 고열에 시달릴 수 있는데, 고열이 아가한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고열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접종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 6주라도. 100일의 주사는 요즘에 임신 중에 권하고 있는 주사인데, 100일에는 기침하는 병이에요. 계속 기침하는 병인데 산모나 남편, 성인들이 걸리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가가 100일에 성인한테 옮겨서 걸리게 되면 계속 기침을 하는데, 아가 기도는 성인하고 다르게 굉장히 말캉말캉하거든요. 기침을 할 때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게 반복이 될 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청색증이 오고, 그리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아가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0일에는 예방되는 게 좋은데, 물론 100일에가 흔한 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걸리면 아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산모만 예방하면 되는 게 아니고 100일에는 접촉할 수 있는 사람 모두 주사를 맞는 게 좋고, 특히 산모, 기본적으로 남편까지 주사를 맞는데, 가장 좋은 시기는 분만이 얼마 안 남은 시기, 임신 27주 넘어서 주사를 맞는 게 좋고, 늦어도 아가를 만나기 2주 전까지는 맞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남편분들도. 그런데 이번에 2번째 임신이고 첫 번째 때 아기 때 주사를 맞았다 하더라도 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절대 맞으면 안 되는 주사, MMR이라는 주사인데 아까 설명드렸던 풍진 예방접종의 하나입니다. 생백신이거든요. 임신 중에 절대 맞으면 안 되고, 주사를 맞고 4주 이내에도 임신하면 안 됩니다. 수두나 일본내염도 생백신이기 때문에 주사를 맞지 않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 감기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가한테. 다만 엄마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증상 조절만, 증상에 대해서 물 자주 마셔주고 목 보호해주고 마스크 써주고 이 정도만,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가 있을 때 차를 마신다던가 물을 마신다던가 이런 기본적인 대증 치료를 하면 되는데, 증상이 심할 때, 고열이 있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가한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까지도 합니다. 감기 중에 그나마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 아세타미노펜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이레놀이거든요. 당장 병원에 올 수 없는 상황일 때는 타이레놀을 먹는 게 좋은데, 열이 애매하게 날 때 있잖아요. 좀 높은데
아주 고열은 아닌 경우, 당장 병원에 올 수 없는 경우에는 복용하시는 게 좋고, 복용했는데도 열이 조절이 안 되거나 내지는 병원에 올 건데 굳이 먹고 오는 거 좋지는 않습니다. 당장 올 건데 먹고 오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이. 그냥 먹여서 열이 떨어졌는데 왔으면 이미 열이 떨어진 상태여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기왕 올 거라면 빨리 그냥 오시고, 그리고 병원에 당장 오기 힘들거나 애매하게 열이 났을 때는 타이레놀을 드시는 게 좋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유행하는 시기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 중 치주질환은 구강질환은 잘 생기거든요. 빈혈도 있고 그리고 호르몬이 변화하니까 잘 생기는데 보통 70%가 경험을 합니다. 가볍거나 힘들거나. 그렇지만 그 임신 중에 구강질환이 있으면 되게 치료를 많이 고민합니다.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 좀 기다려야 될 것인지. 염증이 심하면 치료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치주질환 염증이 심할 때는 조기 진통은 조산 발생률이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염증이 심할 때는 치료를 하시고 염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도 되지요. 스케일링은 약을 쓰는 게 아니니까 임신과는 상관없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설명 다 했어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건강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운동해야 되고,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움직이거나 먹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신 전보다 반드시 300kcal 정도를 더 드시는데, 이 정도는 일반적인 간식 하나, 두 개 정도 드시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금연하고 그리고 금주하시도록 하시고,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기를. 커피에만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는 걸 명심해야 되고, 그리고 애완동물은 가급적 잠깐 남한테 맡긴다던가 다른 방에서 키운다던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임신 중 영양제는 엽산제, 철분제, 오메가3, 비타민 D 등을 섭취하는 게 좋고, 임신 전에 풍진이나 비형 간염은 접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행할 때 반드시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스트레칭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리 스트레칭 하시는 게 좋습니다.